만약 당신이 200년을 살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은 지금보다 더 소중해질까요? 아니면 그 의미가 희석될까요? 최근 MIT와 브로드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간을 활용해 노화된 면역세포를 재생시키는 mRNA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면역 항암제만 투여받은 쥐들은 21일 안에 모두 사망했지만 mRNA 치료를 병행한 그룹에서는 놀랍게도 40%의 쥐에서 종양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인류를 구한 그 기술이 이제 노화 자체를 질병으로 보고 치료하려 합니다. 인간의 수명은 과거 100년 전 평균 47세에서 현재 80세로 늘어났고 과학자들은 인간이 125세에서 15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고대 중국의 장자는 이미 2000년 전 인간의 수명을 100세 전후로 생각했고 당나라 시인 이백은 인생을 36,000일, 즉 100년이라고 읊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수천 년 전 사람들이 상상했던 인간 수명의 한계를 우리는 이제 과학의 힘으로 뛰어넘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 헤맸던 그 순간부터 인류는 죽음을 거스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단순한 시간의 연장일까요? 아니면 그 시간 안에 담길 의미의 깊이일까요? 18세기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단순히 삶의 종말이 아니라 현존재의 가장 자기 고유한 가능성이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삶의 매 순간이 소중해진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내일이 무한히 보장된다면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이유가 있을까요? 마감 없는 프로젝트가 결코 완성되지 않듯 끝이 없는 삶은 시작의 의미도 잃어버립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음에 이르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가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플라톤은 죽음을 육체로부터 영혼의 해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에게 삶은 육체 안에 갇힌 영혼의 감금 생활이었고 죽음은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과학은 이러한 철학적 논의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고 갑니다. mRNA 기술은 죽음을 숙명이나 해방이 아닌 관리 가능한 생물학적 현상으로 재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2009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분자생물학자 벤키 라마크리슈나는 그의 저서에서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이 100세를 넘어 건강하게 살고 기대 수명이 120세에 근접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는 부유층과 빈곤층의 벌평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부유층이 더 오래 살고 더 오래 일하면서 더 큰 부를 축적하고 대물림하면 결국 인류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계급과 그렇지 못한 계급으로 양분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평등 그리고 인간 존엄성의 문제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철학자 스티븐 케이브는 그의 저서 당신은 영원히 살기로 선택해야 할까에서 더 나아갑니다. 수명 연장은 지구의 자원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물 다양성 파괴, 서식지 손실, 기후변화가 심화될 것이며 지구는 이미 현재 인구를 수용하기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문학적으로 더욱 깊은 물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유한한 시간 속에서 끝없는 욕망으로 인해 늘 결핍을 느끼며 괴로워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체로서의 인간은 유한하지만 종으로서의 인간은 영원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개인의 죽음은 전체 인류라는 흐름 속 작은 파동일 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수명 연장 기술은 개인의 생물학적 시간을 늘리는 것일 뿐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유한성을 극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단순히 더 오래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의미 있게 사는 것일까요? 잠깐, 그렇다면 과학기술의 발전이 무의미하다는 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영상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문제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기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느냐입니다. mRNA 기술로 노화된 면역세포를 재생시키고 암을 치료하는 것은 놀라운 성취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돕는 데 있습니다. 고대 동양 철학에서 장자는 죽음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 장자는 항아리를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슬펐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녀는 단지 형태가 변화했을 뿐이다. 삶과 죽음은 사계절의 변화와 같다. 장자에게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변화였고 음양의 조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현상이었습니다. 현대 철학자들은 죽음의 4가지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으며 얼마나 살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며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야말로 삶을 역동적으로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확히 150년을 산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마도 처음 100년은 미루고 또 미루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치 방학 마지막 날까지 숙제를 미루는 학생처럼 말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불확실성이 우리를 더 적극적으로 살게 만듭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죽음은 감각의 휴식, 충동의 절단, 마음의 만족, 육체의 봉사로부터의 해방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완성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은 참견하기 좋아하고 배은망덕하고 폭력적이고 기만적이고 시기심 많고 반사회적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선한 행동을 선택할 것이다. 죽음에 대한 자각이 그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mRNA 기술과 같은 수명 연장 기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죽음의 극복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노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를 막고 암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며 사람들이 고통 없이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기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기술을 영생의 수단으로 오해할 때 발생합니다. 1964년 노벨상을 수상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물학에서는 죽음의 필연성을 나타내는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는 죽음이 반드시 필연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그의 말은 죽음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의 본질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 문화의 모든 예술과 문학, 음악과 철학은 삶의 유한성이라는 토양 위에서 꽃피었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유한하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벚꽃이 일주일 만에 지기에 우리는 그 아름다움에 감탄합니다. 만약 벚꽃이 1년 내내 핀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기 위해 봄날 공원을 찾을까요? 셰익스피어 시대에는 40대의 잘못된 쪽이라는 관용어가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을 의미하는 이 말은 당시 평균 수명이 그 정도였음을 보여줍니다. 불과 몇 세기 만에 인간의 수명은 2배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한계를 넓히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수명의 연장이 곧 행복의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문학자 김경집은 유병장수 시대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오래 살지만 질병에 시달리며 사는 시대.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일까요? 진정한 목표는 건강 수명의 연장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심장이 뛰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존엄성을 유지하며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 그것이 mRNA 기술이 지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죽음과 삶을 대립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삶의 일부이며 삶은 죽음을 향한 과정입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시각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매 순간의 선택이 중요해집니다. 오늘 누구를 만날 것인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기에 의미를 갖습니다. 과학기술과 인문학은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보완해야 합니다. mRNA 기술이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을 줄 수 있다면 인문학은 우리에게 그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채울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과학은 할 수 있다를 말하고 철학은 해야 한다를 묻습니다. 기술은 가능성을 열어주고 인문학은 그 가능성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성찰하게 합니다.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들조차 수명 연장의 사회적 윤리적 함의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 기술의 발전만큼이나 그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의 지혜가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mRNA 기술로 노화된 면역세포를 재생시키고 암을 치료하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을 선물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죽음의 정복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장자가 말했듯이 삶과 죽음은 사계절의 변화와 같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며 인간 역시 이 큰 흐름의 일부입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술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휴머니즘은 다른 답을 제시합니다. 인간다움이란 기술로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성찰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율성을 가진 윤리적이고 건강한 인간이 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유한함과 육체적 제약, 그리고 인간적 한계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발견하고 가치를 실현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문명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답은 이분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환영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가져올 사회적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수명 연장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한정된 지구 자원을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가? 더 오래 사는 것이 곧 더 행복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간은 항상 한계에 도전해왔습니다. 하늘을 날고 싶어 했고 결국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우주에 가고 싶어 했고 달에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화와 죽음이라는 마지막 한계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도전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 오래 산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우리가 질병을 극복한다면 그 건강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죽음을 지연시킨다면 그 의미는 무엇인가? 당신은 mRNA 기술이 열어주는 가능성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단순히 더 오래 사는 것을 추구할 것인가요? 아니면 주어진 시간 안에서 더 깊이 있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